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3-250-746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 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를 병으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특별약관은 암 진단 확정 시 보험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갑상선암 진단 확정 시 보험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보험약관에 따르면 암은 한국 표준질병 4인 분류 중 악성 신생물, 암,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정의되어 분류번호 C76-C80의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후 병이 갑상선암 C73, 림프절 전이 C77.9, 림프절 전이 등을 진단받아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을 회사가 보험약관 중 암에서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암, C44,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암, C73 및 전암 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전암 상태는 제외한다고 정한 갑상선암 등 제외 조항과 C77에서 C80,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암, C77에서 C80의 경우 1차성 악성 신생물, 암,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정한 원발 부위 기준 분류 조항에 따라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자. 병이 을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 부위 기준 분류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아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암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원발 부위 기준 분류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을 회사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병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다 215-375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하여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 설정 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 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추가 예탁 요구 없이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 거래를 통해 청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 매매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1인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이하 1인 매매 행위라 한다. 1인 매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 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 권한을 포함한다. 매도 권한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 설정 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 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 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 거래, 이하 장중 반대 매매라 한다. 장중 반대 매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 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 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 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 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헌에 충실한 해석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관 등에 의하여 자신이 보유한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파생상품 등 보유 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장중에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추가 예탁 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추가 예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 중개업자의 장중 반대 매매 행위는 투자자가 파생상품 등 거래에 따른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투자자로부터 파생상품 등의 매도와 매수 권한을 일임받아 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매수자가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 유럽형 옵션의 경우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위탁 증거금 액수가 결제 예상 금액에 크게 미달하는 등 만기에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을 경우에 투자 중개업자로 하여금 장중 반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관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파생상품에는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선도, forward, 선도와 선도를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선물, future.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옵션, 옵션 등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옵션은 권리 행사 가능 시기에 따라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과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 옵션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형 옵션의 경우 만기에 이르러야 옵션이 정한 거래를 성립시키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 전에는 거래 당사자의 결제 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형 옵션의 만기 도래 전이라도 급격한 시세의 변동으로 만기에 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에 비해 투자자의 위탁 증거금 액수는 결제 예상 금액에 크게 미달하는 등으로 만기 시점에 결제 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을 경우 투자 중개업자는 결제 불이행 위험의 현실화 및 더 큰 손실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장중 반대 매매에 관한 약관을 둘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증거금 부족 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을 청산할 권한을 일임받은 투자 중개업자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후적으로 실제 반대 매매 결과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반대 매매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투자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에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을 청산할 권한을 이름받아 이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파생상품의 급격한 평가가치 하락의 원인과 가격 전망, 증거금 부족액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실행한 처분 규모, 반대 매매 실행 당시 시장 상황과 주문 방식, 급격한 가격 변동과 반대 매매 실행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문가인 투자중개업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중개업자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반대 매매 대상이 된 파생상품의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 기회가 있음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실제 반대 매매 결과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반대 매매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투자신탁 형식의 전문 투자형 사무집합투자기구인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 갑 주식회사와 갑 회사로부터 위 펀드의 투자신탁 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인 을 주식회사 등이 투자중개업자인 병 주식회사 명의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병 회사와 계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투자신탁 재산을 해외 파생상품인 니케이 지수, 니케이 225 인덱스, 니케이 지수 풋옵션에 투자하였는데 니케이 지수의 급격한 하락으로 다수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하던 위 계좌의 자산 평가액이 급격히 하락하여 위탁 증거금의 20%에 미달하게 되자 병 회사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고객의 평가 위탁 총액이 위탁 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위탁 증거금의 추가 예탁 요구를 하지 않고 미결제 약정을 반대 매매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위 계좌 설정 계약의 약관 조항에 따라 위 계좌에 니케이 지수 풋옵션 등을 반대 매매로 청산한 다음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을 상대로 대신 납부한 결제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은 반대 매매의 실행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반소로 반대 매매로 입은 예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에 의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 매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1인 매매에 해당하고 위 약관 조항에 따른 장중 반대 매매의 대상에는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지수 풋옵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반대 매매를 실행할 무렵에 실시간 시세 변동을 반영하여 평가 위탁 총액을 산정하면 반대 매매 당시 장중 반대 매매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병 회사가 반대 매매 실행 과정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다 238-217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에 책임 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 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동차 손배법이라 한다. 자동차 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한편, 이로써 초래될 자동차 보유자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자동차 운송 위축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그 의무보험이 보장하여야 할 책임보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이하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책임보험 금액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제1호 2천만 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제2호 해당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즉,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금액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되 자동차 보유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서 책임보험금의 상한을 정하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단서에서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다.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 금액을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 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한도는 수량이나 범위가 제한된 정도를,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뜻하고 위 규정은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 금액의 합산액이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 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라는 문헌은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로 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에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해두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설정해둔 자동차 손배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또한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2천만 원, 제1호 단서 하한을 2천만 원으로,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진료비 해당액, 제2호 단서 하한을 진료비 해당액으로 설정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은 위 각 하한의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문헌, 책임보험 금액의 설정에 관한 자동차 손배법과 그 시행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에 책임보험금에 관한 위 규정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 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자동차 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 금액, 즉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각 단서 금액, 즉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 310-102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 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24년 1월 9일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 손배법이라고 한다. 구 자동차 손배법 제12조의 2,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 2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 심사평가원으로 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 5에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은 제23조 제7항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후 심사 내역을 확인,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심사평가원은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 조정하여야 하는 바.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를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심사 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구 자동차 손배법 제12조의 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합의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합의 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의 의미.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90일 및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 의제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적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 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 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 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었을 때 구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024년 1월 9일 법률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동차 손배법이라고 한다. 구자동차 손배법 제12조의 2, 제19조, 제21조 등은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나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분쟁 심의회의 심사 결정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자동차 손배법 제19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 2,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 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 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자동차 손배법 제12조의 2, 제4항은 심사평가원의 청구, 심사, 이의 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동차 손배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구자동차 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제1항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은 제6조의 3,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0일의 이의 제기 기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구자동차 손배법 제1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합의 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은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1항에 규정된 30일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구자동차 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90일로 새겨야 하고 이와 같은 이의 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 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 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 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다 315-046 판결 사건명 차임 증액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민법 제628조의 차임 증액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전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0-2-45698 판결 사건명 영업정지 처분 등 취소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 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 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그중 하도급 부분 금액에 개별 원가 계산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하도급 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개별 원가 계산 항목인지 여부 적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하도급 부분 금액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개별 원가 계산 항목인지 여부 적극 건설산업기본법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 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 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 부분 금액, 하도급 계약 금액, 하도급률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고 하도급 부분 금액에는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산출 경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 발급액,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의 개별 원가 계산 항목이 포함된다. 나아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하도급 부분 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원가 계산 항목으로서 하도급 계약 통보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구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제3항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9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 금액에 포함되는 원가 계산 항목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 부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제4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2018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 별표 8의 내용과 환경보전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환경보전비 역시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 금액에 포함되는 원가 계산 항목이지만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 부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건설산업기본법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통보서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3-2 484-45 판결. 사건명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1.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문헌상 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담금 부과는 재량 행위로 해석된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 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세대수에서 해당 개발 사업 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준 세대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시도지사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 외에 고려할 사항.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되었기 때문이고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대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변화 가능성, 취학 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 인구의 비중, 교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가 열거적 성격인지 여부, 적극, 및 위 조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 사업분에 유초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제5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 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 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 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 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 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 사업분에 유초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유초 적용은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고 법규범의 내용과 체계, 입법 의도와 법률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유초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 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은 근거 법률 및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해당 사업 시행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강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각 호 개발 사업의 특성은 그 사업이 일정한 요건 아래 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의 규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와 특성을 달리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 위 단서가 당연히 유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 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초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에 상응하여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 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 지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그 세대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세대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 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2-45788 판결 사건명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고시 취소 청구 1. 9.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서 정한 선별급여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고 말하는 요양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상위법령의 위임 및 근거에 따라 고시된 것인지 여부, 적극.
9. 국민건강보험법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서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0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학계,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약제와 그 약제의 급여 상한 금액에 관하여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고시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 고시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이하 요양급여 적용 기준이라 한다.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고시하여 결정한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데에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익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2020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선별급여 지정 기준이라 한다. 9. 선별급여 지정 기준 제3조 제2항에서는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 부담률은 별표 2와 같고 다만 앞서 본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서 급여 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 인정 사항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별급여의 대상 및 본인 부담률을 구 선별급여 지정 기준에서 정하거나 혹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선별급여제도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별급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요양급여 적용 기준은 위와 같은 규정 등을 포함한 상위 법령의 위임 및 근거에 따라 고시된 것이다. 2. 요양급여 대상을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비급여 대상 약제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9호, 제5항 제4호의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9. 국민건강보험법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선별급여를 예비적인 요양급여라고 하여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 약제로 변경하더라도 요양급여 대상 약제가 결정, 고시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여전히 요양급여 대상 약제로서 등재가 유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재정에서 그 약제 비용의 일부가 지출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요양급여 대상인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 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을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비급여 대상 약제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0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령 제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9호, 제5항 제4호의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이 있을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인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서까지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률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2020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선별급여 지정 기준이라 한다. 선별급여 지정 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약제의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률은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되 그 평가 기준은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률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한 판단에는 고도의 의료, 보건상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2-54683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받을 구제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 명령은 원직 복직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재심 판정 당시.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 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2 58692 판결. 사건명 표준 연비, 연정산 세부 계획에 따른 정산 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적극 및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재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의 행위가 사실 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의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 행위가 사실 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 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사실 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2 54935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가처분 취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가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국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국세기본법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문헌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가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 의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2도 9819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신문 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원칙적 소극.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신문 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대한민국 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이하 법이라 한다. 법과 형사소송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과 규칙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법 제200조의 2, 제5항. 위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 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되고 법 제213조의 2. 같은 취지의 규정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도 존재한다. 법 제200조의 4, 제1항, 제2항. 둘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의 2, 제1항. 체포된 피의자 외에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의 2, 제2항 본문. 이때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하고 법 제209조, 제71조. 구인한 피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경우에 유치 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01조의 2, 제10항, 제71조의 2. 셋째,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구인영장에 의하여 인치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의 2, 제3항.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 기일은 신문 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하고 규칙 제96조의 12, 제2항. 신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 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규칙 제96조의 12, 제3항. 넷째,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 제3항. 다섯째, 신문을 진행하는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신문하여야 한다. 규칙 제96조의 16, 제2항.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밖에 제3자를 신문할 수 있는데 피해자, 그 밖에 제3자가 신문 장소에 출석한 때에 한한다. 규칙 제96조의 16, 제5항. 위와 같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 법령이 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 신문 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신문 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신문 기일을 자유롭게 속행한다면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헌법과 형사소송법령이 적법 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요체로 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신문함으로써 구속 사유를 더욱 신중히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신문 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직접 신문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소송 지휘권의 일환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신문 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3도 12436 판결 사건명 업무상 횡령 등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 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 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 학교 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이하 학교 회계라 한다. 학교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이하 법인 회계라 한다. 법인 회계로 구분하고 제29조 제1항 학교 회계는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 회계,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학교 회계는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 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하며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 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제29조 제2항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 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 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제3호 교비 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 제4호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15조의 2, 제1항 본문은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 예산 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 회계 세출 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 회계 세출 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에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지출의 목적, 동기 내지 의도와 경위, 해당 지출과 학교 교육과의 밀접성 정도, 지출 절차와 규모, 지출에 따른 효과 등 지출과 관련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 2200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 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반드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 15542 판결 사건명 업무상 과실치상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 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건설 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 행위 등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 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하 교통사고 처리법이라 한다. 교통사고 처리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한편 교통사고 처리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 제2조 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 행위 등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 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도 19846 판결 사건명 컴퓨터 등 사용 사기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은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러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표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급 및 위 법률 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인정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 결정에 예외적 소급표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사처벌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실체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처벌되지 않는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신뢰 보호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 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형벌 조각 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위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354조는 위 조항을 사기죄 등에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적용 중지 명령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0 헌마 46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2020 헌마 468 등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로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벌 조각 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2020 헌마 468 등 헌법 불합치 결정에 소급표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2020 헌마 468 등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서 정보 처리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 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형법 제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정보 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 행위가 게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 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가맹점이나 대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 4.
공소 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성명을 구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공소사실의 취지가 명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3월 20일 선고 2023도 10405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대법원은 2008년 4월 24일 선고한 2007도 10058 판결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3년 8월 22일 선고 2013도 7138 판결에서 현행 성폭력 처벌법과 조문 형식 및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 처벌법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565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성폭력 처벌법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 이하 현재 법리라 한다. 현재 법리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후자의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성폭력 처벌법 제15조가 다시 적용되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8조 제1항에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현재 법리는 타당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른다. 형법 제25조 제1항.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기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각 측에 해당 죄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9조. 특수강간치상죄를 정한 성폭력 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 성폭력 처벌법 제4조 제1항.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 성폭력 처벌법 제15조, 제4조 제1항.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다.
특수강간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 중 범행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특수강간의 실행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별도로 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8조 제1항 미수범 성립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는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조문을 구성한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 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들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자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게 된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한 것이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다. 다. 특수강간치상죄가 처음 도입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데에 그 제정 목적이 있었다. 위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3건의 의원 입법안들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한 미수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형법상 강간치상죄와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강간의 실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모두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고자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개념상 인정하면서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 범죄의 기수 여부와 관계없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긴 이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특수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 또는 감면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며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중재범에 대하여는 형의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러한 처벌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해석이다. 굳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입법의 형식을 통하는 것이 정도이다. 마.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긴 경우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인정하면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고 있는 각 측의 해당 죄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법 제29조에 따라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기본 범죄의 미수범과 그 결과에 대한 과실범이 각각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결과적 가중범 중 일부에 국한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른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 사이에 행위 불법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관철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상해죄에서 특수강간의 미수에 그친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결과 불법뿐만 아니라 행위 불법에도 차이가 있어 미수범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의 반대 의견. 9. 성폭력처벌법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08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를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는 성립할 수 있다.